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여기가 제일 좋대. 딸의 목소리가 복도 끝에서 들려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문틈 사이로 귀를 기울였어요. 어머님 통장에 2억 있다며? 요양원비 내고도 충분하겠네. 사위의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만약 엄마가 싫다고 하면 딸 혜진이의 목소리가 갑자기 낮아졌어요. 그럼 어쩔 수 없지. 치매라고 하면 되잖아. 의사 선생님께도 미리 이야기했고 심장이 쿵쾅쾅쾅 거렸습니다. 손에 든 차 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40년을 키운 내 딸이 15년을 아들처럼 여긴 그 사람이 나를 요양원에 한 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잖아. 특히 치매 환자는. 민수의 목소리였어요. 맞아. 그리고 엄마 명의 부동산도 우리가 관리해야지. 혼자서는 못 하시니까. 혜진이가 비웃듯 말했어요. 보험금도 만만치 않을 거야. 엄마 나이에 사고라도 나면.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져서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났어요. 그때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것이 제가 미리 준비한 완벽한 반격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안녕하세요. 부산 해운대에서 혼자 살고 있는 75 박영희입니다. 지금까지 혼자 힘으로 살아왔어요. 이런 이야기를 처음 들려드리는 건데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신다면 아래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저 같은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댓글로 응원의 말씀도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제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그날은 유독 따뜻한 4월 초순이었습니다. 벚꽃이 만개한 화창한 봄날이었어요. 딸 혜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엄마, 건강검진 받으러 가요. 제가 병원 예약해뒀어요. 건강검진. 나는 별로 아픈 데 없는데. 엄마, 예방이 중요해요. 75세 되셨는데 정기검진 받으셔야죠. 처음에는 딸이 걱정해주는 마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어머님, 최근에 기억력이 떨어지시나요? 라고 물으시더라고요. 아니요. 전혀 그런 것 같지 않은데요. 그런데 혜진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선생님, 엄마가 요즘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시고 방금 전 일도 자주 까먹으세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 적이 없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거죠? 아니야, 혜진아. 엄마는 그런 적 없어. 엄마가 모르시는 거예요. 제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확실해요. 의사 선생님이 제게 몇 가지 질문을 했어요. 간단한 산수 문제, 오늘 날짜, 대통령 이름 같은 것들이었는데 저는 다 정확하게 답했거든요. 그런데도 혜진이는 계속 엄마가 집에서는 다르세요라고 주장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단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죠라고 하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딸이 정말 걱정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점점 이상해지는 딸의 행동. 그 일 이후로 혜진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평소에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안부 전화를 하던 아이가 갑자기 매일같이 전화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엄마, 오늘 기분은 어때요? 약은 제때 드시고 계세요? 혹시 이상한 일 없으셨어요? 처음에는 효성스러운 딸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점점 질문들이 이상해지더라고요. 엄마, 통장 어디 두셨어요? 도장은 어디 보관하세요? 혹시 비밀번호 적어둔 곳 있어요? 그리고 사위 민수도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에나 볼 수 있었던 사람이 갑자기 일주일에 두세 번씩 집에 오더라고요.
어머님, 혼자 계시니까 심심하시죠? 집이 너무 크시지 않아요? 관리하기 힘드실 텐데. 요즘 독거노인 사고 많이 난다던데 정말 걱정돼요. 그들이 자꾸 제 집 구석구석을 둘러보더라고요. 마치 집을 감정하는 사람들처럼요. 어머니, 이 집 언제 사셨어요? 시세가 많이 올랐겠네요. 요즘 이 동네 집값이 얼마나 해요? 그리고 제가 없는 사이에 제 방을 뒤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외출하고 돌아오면 미묘하게 물건들의 위치가 바뀌어 있었거든요. 서랍이 완전히 닫혀 있지 않다던지, 옷장 문이 살짝 열려 있다던지. 혜진아, 엄마 방에 들어갔니? 네. 아니에요. 왜요? 아니야. 그냥. 하지만 분명히 누군가 제 물건들을 뒤진 흔적이 있었어요. 한 달쯤 지나니까 그들의 접근이 더욱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혜진이가 엄마, 우리랑 같이 살아요라고 제안하기 시작했거든요. 왜? 엄마는 혼자 살만한데. 엄마, 나이가 나이인데 혼자 사시면 위험해요. 만약에 집에서 쓰러지시면 어떡해요?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잘 챙겨드릴게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이 집 너무 크시잖아요. 관리비도 많이 나올 텐데. 우리 집으로 오시면 경제적으로도 훨씬 나을 거예요. 그리고 손자들도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해요. 하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고마운데 엄마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어. 이 집에서 너희 아빠랑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떠나니? 그러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요. 엄마가 완고하시네요. 요즘 어르신들이 다 그래요. 고집이 세서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그리고 혜진이가 새로운 제안을 했어요. 그럼 최소한 요양원은 알아봐요. 만약을 위해서. 요양원. 나는 아직 건강한데 왜? 엄마, 미리 알아보는 거예요. 나중에 급하게 찾으면 좋은 곳 못 들어가잖아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즘 요양원이 호텔 같아요. 가서 한번 보시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마지못해 따라갔는데 그들이 요양원 원장님과 이미 상당히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이 혹시 치매 증상이 있으시다고 하셨는데, 네. 요즘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셔서요. 혜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저는 우연히 그들의 진짜 속마음을 들어버렸어요. 제가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거실에서 웅성웅성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틈 사이로 살짝 들여다보니 채진이와 민수가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이 집을 팔 수 있어. 혜진이가 말했어요.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집만 해도 최소 2억은 받을 거야. 민수가 답했어요. 엄마 명의로 된 적금도 있고 보험금도 상당할 텐데 통장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아내지? 걱정 마. 엄마 수첩에 다 적혀 있더라고. 생일, 전화번호, 은행 비밀번호까지. 혜진이가 비웃듯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차가웠는지. 진짜 노인들은 뭐든 적어두더라. 저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복도 벽에 기댔습니다. 머리가 띵하고 현기증이 났어요. 40년 전 갓난아기였던 혜진이를 가슴에 안고 젖을 먹이던 그 새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반대하면 어떡하지?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이미 늦었어. 엄마 정신 상태가 온전하지 않다는 진료 기록이 있잖아. 혜진이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의사 선생님한테도 미리 부탁했고 치매 진단서 받는 건 어렵지 않을 거야.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어요. 더 무서운 건 그 다음에 들은 대화였어요. 엄마가 요양원에서 사고라도 나면 어떡하지? 민수의 목소리에 약간의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그래도 내 사위니까 양심이 남아있나 보다 싶었는데 그런 일은 없을 거야. 하지만 만약 그런다면 혜진이가 잠시 멈춘 후 말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혼자시잖아. 아무도 찾지 않을 거고.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맞아. 그럼 보험금까지 받을 수 있겠네. 민수가 대답했어요. 제가 낳아서 기른 딸이 15년을 사위로 여긴 사람이 제 죽음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던 거예요. 혜진이가 덧붙인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사고 나는 노인들 많잖아. 특히 치매 환자들은 더 위험하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그들의 대화를 더 들어보니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께 얼마나 드리기로 했지? 500만 원. 치매 진단서 하나에 그것도 싸게 해주시는 거래. 어차피 나중에 요양원비로 몇 천만 원 나갈 건데 500만 원이 뭐가 아까워. 그들은 이미 의사와도 짜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요양원 원장님께도 미리 이야기해뒀어. 엄마가 치매라서 판단력이 떨어진다고. 그럼 나중에 엄마가 뭘 말해도 치매 환자의 헛소리로 치부할 거야. 정말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집 정리는 언제부터 시작할까?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는 당일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는 미리 연락해뒀어? 응.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바로 매물로 내놓을 거래. 서명은 어떻게 하지? 내가 엄마 글씨체 연습해뒀거든. 위조는 문제없어. 정말 치밀하게 준비해온 게 분명했어요. 집안에 있는 귀금속들도 다 처분하자. 특히 엄마가 아끼시는 금반지들 말이야. 그리고 골동품들도 상당할 거야. 그들이 제 집을 이미 몇 번이나 뒤져봤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서재에 있는 도장들도 가져와야지. 은행에서 필요할 거야. 응.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엄마 핸드폰도 우리가 관리하자. 혜진이의 목소리가 점점 더 악랄해졌어요. 요양원에서 연락 와도 적당히 둘러대고 만약 엄마가 나가고 싶다고 하시면 그럴 리 없어. 치매 환자로 등록되면 쉽게 나올 수 없거든. 그리고 우리가 보호자니까 우리 동의 없이는 퇴원도 못해.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혜진이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던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는지를요. 저를 완전히 격리시켜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모든 걸 진행하려던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낳아서 기른 딸이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들의 대화는 너무 생생하고 구체적이었어요.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도 혜진이와 민수가 제 집을 뒤지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결심했어요. 이제 진짜 전쟁이야. 내가 얼마나 만만한 엄마인지 똑똑히 보여주마. 우선 제가 한 일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것이었어요. 변호사님, 상담 좀 받고 싶습니다. 어떤 일이세요? 만약 누군가 제 정신 상태를 문제 삼아서 재산을 처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혹시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저는 상황을 자세히 설명드렸어요. 딸과 사위의 계획, 가짜 치매 진단, 요양원 계획까지 모든 거려. 이런 경우가 요즘 정말 많습니다. 우선 정신감정서부터 받으시죠. 변호사 선생님이 신뢰할 만한 정신과 병원을 소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재산보호 조치도 미리 취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몰래 다른 병원에 가서 정신과 검진을 받았어요. 할머니, 전혀 문제 없으세요. 75세 치고는 오히려 정신이 아주 또렷하시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혹시 치매 검사도 받아볼까요? 네, 부탁드려요. 모든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는 당연히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은행에 가서 제 통장과 도장을 안전금고에 보관했어요. 만약 제가 일주일 이상 연락하지 않으면 즉시 변호사 선생님께 연락해 주세요. 은행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또한 만약을 위해서 유언장도 새로 썼어요. 만약 제가 정말로 사고를 당한다면 제 재산은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되도록요. 혜진이와 민수는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만들었어요.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카드를 사용할 때였어요. 바로 연기였거든요. 혜진이가 원하는 대로 치매 증상을 연기하기 시작한 거죠. 혜진아,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엄마,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누구지? 엄마, 저 혜진이에요. 딸. 맞다. 내 딸이구나. 혜진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엄마, 괜찮으세요? 뭐가? 방금 전에 저를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그랬나? 잘 기억이 안 나네. 혜진이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리기 시작했어요. 엄마, 혹시 다른 것도 잘못 기억하세요? 뭘? 오늘이 몇 월이에요? 5월. 아니, 6월. 잘 모르겠네. 엄마 이름은 박영희. 맞나? 혜진이가 너무나 기뻐하더라고요. 드디어 엄마가 치매에 걸렸다면서요. 다음 날 혜진이와 민수가 함께 집에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가 인사했는데 저는 멍하니 쳐다봤어요. 이분이 누구지? 엄마, 민수예요. 제 남편. 그래?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어머님, 저 민수입니다. 혜진이랑 결혼한 지 15년 됐어요. 15년. 그렇게 됐나? 그들의 얼굴에 피색이 돌더라고요. 엄마, 요즘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무슨 일? 기억을 못 하시는 일 말이에요. 잘 모르겠어. 뭔가 희미하긴 한데 완벽한 연기였어요. 점점 더 노골적으로 제가 치매 연기를 시작하자 그들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왜? 만약 가습을 켜놓고 깜빡하시면 어떡해요? 그런 적 없는데 엄마가 기억 못 하시는 거예요. 어제도 밥솥을 켜놓고 나가셨잖아요. 물론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모르는 척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요양원에 계시는 게 안전할 것 같아요. 요양원? 네. 어머님 같은 분들을 위한 전문 시설이에요. 나는 싫어. 어머님, 거기 정말 좋아요. 같은 또래 분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다양해요. 혜진이가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4시간 간병인이 있어서 안전해요. 집이 좋아. 엄마, 이 집은 너무 커요. 관리하기 힘드시잖아요. 그리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잖아요. 그들은 점점 더 강하게 압박했어요. 어머님 재산도 우리가 관리해 드릴게요. 왜? 어머님 혼자서는 이제 어려우시잖아요. 은행 업무도 복잡하고 실수하시기 쉬워요. 민수가 말했어요. 그럼 내 돈을 너희가, 네. 저희가 잘 관리해서
어머님께 필요한 것만 드릴게요. 정말 뻔뻔한 거짓말이었어요. 며칠 후 혜진이가 저를 또 병원에 데려갔어요. 엄마, 정기검진 받으러 가요. 이번에는 처음 갔던 그 병원이었어요. 분명히 의사와 미리 짜고 온 거겠죠. 어머니, 지난번보다 증상이 더 심해지신 것 같네요. 의사가 말했어요. 뭐가요? 기억력 장애 말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일부러 틀리게 답했어요. 오늘이 몇 일이죠? 글쎄요. 20일? 아니면 25일? 대통령이 누구죠? 박정희. 아니 전두환.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중등도 치매로 진단됩니다. 더 이상 혼자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혜진이가 가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전문 요양시설에서 관리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치료하면 나을 수 있나요?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라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는 게 최선입니다. 완전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어요. 그 다음 주에 혜진이와 민수가 요양원 계약서를 들고 왔어요. 엄마, 이제 요양원 가셔야 해요. 싫어. 엄마, 의사 선생님도 그러라고 하셨잖아요. 집이 좋아. 엄마, 거기서 더 잘 지내실 수 있어요. 민수도 거들었어요. 어머님, 혼자 계시면 정말 위험해요. 어제도 가습을 끄는 걸 까먹으셨잖아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계속 연기했어요. 그랬나? 네. 저희가 와서 껐어요. 혜진이가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엄마, 여기 서명만 해주세요. 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서명해? 요양원 입소 계약서예요. 엄마를 위한 거예요. 저는 계약서를 받아보는 척하면서 내용을 훑어봤어요. 월 300만 원 요양원비, 보증금 5천만 원. 정말 비싼 곳이더라고요. 너무 비싸다. 엄마, 좋은 곳이라서 그래요. 돈 걱정은 안 하셔도 돼요. 내 돈으로 내는 건데 내가 걱정 안 하면 누가 걱정해? 그들이 잠깐 당황하더라고요. 엄마, 그건 저희가 관리해 드릴게요. 내 돈인데 왜 너희가? 엄마가 이제 혼자서는 어려우시잖아요. 결국 그들은 강제로라도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했어요.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갑자기 완벽한 정신 상태로 돌아왔어요. 혜진아, 네, 엄마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니? 엄마, 치매시잖아요. 치매. 제가 서류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아니? 그들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정신과 진단서야. 지난주에 받은 거지. 혜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게 나는 완전히 정상이라고 나와 있어. 치매는커녕 내 나이 치고는 정신이 아주 또렷하다고 하더라고. 민수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어요. 어머님, 그럼 지금까지 연기했지. 저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이것도 봐. 휴대폰을 재생하자 그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면 이 집을 팔 수 있어. 엄마 명의로 된 적금도 있고 보험금도 상당할 텐데. 그들이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어요. 요양원에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어렵잖아. 특히 치매 환자는. 혜진이가 기절할 듯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언제부터? 내가 처음 나를 병원에 데려갔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너희들이 내 방을 뒤지는 것도 다 알고 있었고. 민수가 무릎을 꿇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정신이 나갔다고?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한 게 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의사 선생님께 500만 원 주고 가짜 진단서 받으려고 한 것도 다 알고 있어. 그 의사 선생님 의료진음위원회에 신고했어. 면허 취소될 거야. 혜진이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더 있어. 저는 잠시 숨을 고른 후 말했어요. 사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뭐라고요? 너는 내 아빠와 첫 번째 부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이었어. 나는 너를 친딸처럼 40년을 키웠지만 법적으로는 내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어. 물론 이건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하고 싶었거든요. 이제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그리고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서로를 원망하는 두 사람. 그들은 서로를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가 괜히 욕심을 부려서 이렇게 됐잖아. 혜진이가 민수를 탓했어요. 내가 어머님 돈 노린 건 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보험금 이야기까지 하면서 어머님 죽음을 바랐잖아. 그건 너도 동조했잖아. 보기 흉한 모습이었지만 저는 그들의 진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들이 저에게 보여준 모든 친절과 효성이 가짜였다는 걸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경찰이 왔을 때 혜진이와 민수는 이미 짐을 싸서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사기미수, 노인학대, 의료진 매수 등 여러 가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거든요. 제가 녹음해둔 증거 자료들과 가짜 진단서, 요양원과의 계약서까지 모든 게 증거였어요. 특히 그 의사는 의료법 위반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그들이 보인 모습은 정말 한심했어요. 혜진이는 어머니를 위해서 한 일이라고 변명했고, 민수는 어머님이 치매라서 어쩔 수 없었다고 거짓말했어요. 하지만 제가 녹음한 파일과 정신과 진단서가 있어서 그들의 거짓말은 다 들통났죠.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밝혀졌어요. 혜진이의 휴대폰에서 발견된 메시지들을 보니 이런 계획을 세운 게 한두 달이 아니었더라고요. 엄마 재산 정리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작년부터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더라고요. 심지어 제가 혹시 의심할까봐 연기 연습까지 했다는 내용도 있었어요. 오늘도 착한 딸 연기 성공. 엄마가 완전히 속았음. 이제 조금만 더 참으면 됨. 이런 메시지들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민수도 마찬가지였어요. 친구들에게 곧 큰돈 생길 예정이라며 자랑하고 다녔더라고요. 어머님, 집 팔면 최소 2억은 나올 거야. 그럼 우리도 집 살 수 있겠네. 이런 대화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들이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제 사고사 시나리오까지 만들어뒀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요양원에서 실족사했다고 하면 됨.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르고 빨리 재산 정리, 보험금도 챙기고 이런 내용이었어요. 정말 치밀하고 무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혜진이는 사기미수와 노인학대 혐의로 벌금 3천만 원, 민수는 공동정범으로 벌금 2천만 원을 선고받았어요. 그들이 내려고 했던 가짜 계약들도 모두 무효 처리됐고요. 지금은 혼자서 조용히 살고 있어요. 혜진이와 민수가 재판 후에도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한 번 깨진 신뢰는 다시 회복하기 어렵거든요. 하지만 완전히 마음의 문을 닫은 건 아니에요. 언젠가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변화한다면 그때는 다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죠.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고 누구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 같은 일을 당하는 다른 어르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요즘은 동네 복지관에서 독거노인들을 위한 상담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저처럼 자식들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제 경험을 들려드리면서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도 충분히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라고 격려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걸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랑과 믿음도 좋지만 그에 못지않게 경계심과 지혜도 필요하거든요. 특히 재산이 있는 어르신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자식들이 갑자기 부모의 재산이나 개인정보에 관심을 보인다면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해요. 물론 순수한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는 걸 수도 있지만 저처럼 배신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혹시 이상한 낌새를 느끼신다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주저하지 마세요. 저처럼 미리 대비책을 세워두시고요. 법적인 조치도 미리 해두시는 게 좋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 실버 세대를 만만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도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해요. 저처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필요할 때는 강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는 거예요. 주변에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변호사, 경찰, 복지관, 이웃들까지 모두가 우리의 편이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잘못된 일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충분히 지혜롭고 강한 분들이에요. 저도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한 걸음씩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니까 결국 이길 수 있었거든요. 우리 모두 힘내서 세상에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보여줍시다. 혹시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도 여러분의 이야기나 응원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